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연 3%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대문역 인근을 포함한 3곳에 총 2,900호의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적기를 놓친 공급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질병치료 신약부터 헬스케어 용품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생계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했던 정부의 예상이 무색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도 주로 한시적인 공급 대책 위주여서 추석까지는 지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자재 마트. 50대 주부 박영옥 씨는 무더위가 심해지는 것보다 한 달 장 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야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김치 담는데 조금 많이 부담이 되죠. 최근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오른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넉 달 연속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수개월째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뿐 아니라 고기와 채소류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은 6월부터 상승률이 5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0.3%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고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이 나가 1년이 지나면서 효과가 사라진 영향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20%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급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시작부터 빗나갔지만 정부는 하반기 남은 기간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라면 등 공산품 가격은 8월부터 줄 인상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뒤늦게 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 한시적 공급 대책에 불과해 단기간에 물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우세합니다. 돈은 전체에 쫙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달걀이니 뭐 이런 거는 몇 군데 그중에서 좀 더 튀어나온 데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 자체는 효과가 있겠죠. 전체 물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까지 풀리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만큼이나 대출금리 역시 가계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연내 3%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 신용대출금을 투자에 활용했던 A씨. 지난달 다시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끝내 포기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해랑 연초에도 대출을 알아봤을 때 2%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알아봤는데 또 3% 초반대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대출은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2%, 이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연 2.74%와 3.75%입니다. 모두 코로나 이전인 약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등이 짚힙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노력에도 대출이 줄어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실을 각종 조치들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도 9%대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3%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특히 이제 단기물 쪽 금리들이 조금 더 상승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지금 2.92%니까 뭐 3%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걱정입니다. 정부가 연일 공급 대책을 쏟아내곤 있지만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새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임대주택의 비중마저 높아 집값을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집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북구 장위 12구역을 포함해 서울 3곳에서 총 2,9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6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후보지 56곳, 약 7만 6천 호인데 이사 대책 발표 당시 목표인 18,000호에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수급 문제를 인식해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지만 시장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데다 정책 불신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너도 나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4만 9천호로 정점을 찍은 뒤 수년간 급감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처음에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한 2배를 대비해서 안 한 것들이 지금 좀 공급 부족으로 낮게 됐고. 이에 반해 LH 등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 올 하반기에도 약 7만 5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를 원하는 수요층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이 안정화를 위해서는요,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 분양 물량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매매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이사 대책이든 팔사 대책이든 뭐 거의 실행되는 게 없잖아.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없어.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투기 세력과 기대 심리를 꼽으며 집값 고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때 시장을 읽지 못한 결과가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펫캉스, 펫보험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반려동물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굉장히 좀 준비해본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로 요즘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이유, 배경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는 또 좀 새로운 분야이거든요. 네. 일단 사람들이 반려동물 관련된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이미 3조 4천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7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시장이 지금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6조 원이요? 예,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서 몇 년 전에 펫 보험 다 이제 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죠. 상품인데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가입률이.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데다 보장되는 그런 분야가 매우 적어가지고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얼마나 저조한 겁니까? 한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체 가입을 안 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또 펫보험 그런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 직접 이제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들 하면 대표적으로 좀 어디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약 회사 중 1위 기업인 뭐 유한양행을 유한양행.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회사는 자, 올해부터 특히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 신사업에 이런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예. 지난 5월에 회사는 GNT 파마와 손을 잡고 반려견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간처럼 노령 반려견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신약을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해서는 국내 회사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서 또 향후에 해외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겠다는 게 유한양행의 구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유한양행 김문섭 이사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동물약품 분야가 해외 비중이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쉐어를 조금 더 가져오고 또 폐주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국내에도 런칭을 하고 해외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브랜드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해외 수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GC 녹십자 랩셀도 지난 3월에 동물 진단 검사 전문 회사 그린벳을 설립했는데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에 이렇게 진출을 선언한 건데 예. 여기는 반려동물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치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게 또 토탈로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예. 또 동국제약의 경우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또 사업 목적에 새롭게 추가하는 그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신규로 반려동물 사업을 추가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유한양행과 GC 녹십자 랩셀, 동국제약 같은 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제약사 말고 진단 기업들도 이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러 체외 진단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는데요. 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뭐 당분간은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또 중요시하시는 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진단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성장 동력으로 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코스닥 시장에 또 새롭게 상장을 한 진시스템의 예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진시스템은 분자 진단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 당시 이미 회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반려동물 질병 진단 플랫폼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진시스템의 서유진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 병원에서 우리가 그 보호자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가서 바로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고 처방까지 받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제품이라든가 사업 분야에서 저희 제품이 뭐 코로나 이후에도 더 영역을 넓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과 관련해서 이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하는 게 좀 특징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플랫폼이면 일단 한 뭐 키트뿐만이 아니라 뭐 시약, 그다음 뭐 토탈 뭐 건기식을 판매하든가 그런 좀 종합적인 걸 뜻하는데요. 진시스템은 일단 지금 뭐 구체화된 사업이 한 가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진단 키트 전문 기업 그 케어벳과 함께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맺고 또 진드기를 매개로 한 그런 빈혈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바베시아 감염증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점은요, 동물병원 현장에서 이 키트를 이용해서 40분 이내에 바베시아 감염증 분자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이고요. 또 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라고 또 굉장히 유전자 검사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얼마 전에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과 함께 유전자 검사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종양 진단
의약품 개발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종양 진단이요.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반려동물한테도 예, 일단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반려동물에게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이제 손을 잡았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이제 이 스타트업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핏펫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을 좀 하느냐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도 역시 반려동물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서비스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토탈 플랫폼 그렇게 제가 토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몰에서 사료나 그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관련 건기식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동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소변 검사 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의 그런 소변을 받아서 그 키트로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요. 바로 이제 그런 10가지 질병에 대한 그런 검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반려인구들 사이에서는 요즘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핏펫의 고정욱 대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바이오와 IT를 융합해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이제 비효율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노력이 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230억 유치를 하였고 누적 펀딩 금액은 300억입니다. 네, 사실 뭐 외국은 우리보다 더 이제 반려동물에 훨씬 더 좀 친숙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좀 발달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도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예, 해외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이제 반려 인구도 많고 또 문화도 많이 발달한 만큼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법한데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핏뱃과 같은 그런 토탈 플랫폼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도 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취재한 결과 그렇게 그렇군요.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또 투자자들의 그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승용차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SUV와 수입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준중형 승용차 시장이 심각한데 전문가들은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는 모두 92만 4천 대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38만 3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가 줄었습니다. 반면 SUV 같은 레저용 차량은 6% 늘어난 39만 7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른바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공간이 넓고 실용성이 뛰어난 SUV 차량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SUV만큼이나 수입차를 찾는 소비자 또한 부쩍 늘었습니다. 국산차 판매량은 6.2%가 줄어든 75만 6천 대에 그친 반면 수입차는 16만 7천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또한 1년 새 3.1%포인트 증가한 18.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벤츠와 BMW 등 독일 차들의 약진이 놀랍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23.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는 현대차, 기아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같이 수억 원 하는 초고가 차량 판매 역시
38%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급화, 양극화 이제 추세인 상에서 그 국내 수입차 시장은 지금 그 다양한 그 고급 모델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식을 줄 모르는 SUV의 인기와 수입차 공세, 국산 승용차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준중형 승용차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53,797대로 12만 대 넘게 팔렸던 10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판매량이 줄면서 급기야 단종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GM의 크루즈와 르노 삼성의 SM3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현대차 아반떼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생애 첫 차로 꼽힐 만큼 인기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나만의 개성된 튜닝차라든지 그 밖에 친환경 브랜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로 무장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성과 더불어서 시장성을 유지해주는 그러면서도 SUV와 균형을 맞추는 투트랙 모드가 중요하다고. SUV 차량과 수입차 공세에 맞불을 놓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장착하지 않는 한 부활이 쉽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미디어 기업 전환 성적이 초라합니다. SKT의 경우 확보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40개에 불과한데 10억 개를 보유한 플랫폼 공룡과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하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는 게임으로,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영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처럼 오리지널 컨텐츠는 영화나 게임, 웹툰 등 어느 한 분야에서만 성공하면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컨텐츠 기업으로 변신을 추진 중인 SKT는 웨이브를 통해, KT는 스토리 위즈를 통해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SKT 웨이브가 보유한 오리지널 컨텐츠는 40개, KT 스토리 위즈는 1000여 개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웹툰과 와패드로 10억 개나 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할 뿐입니다. LG U+는 아예 독자적인 OTT 육성을 포기하고 해외 OTT와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분쟁이나 CJ E&M과의 사용료 갈등을 보면 통신사들의 지위는 예전만 못합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없으면, 특히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기존의 통신사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을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넷플릭스하고 이제 국내 이제 SKT하고 갈등이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국내 통신사들은 위험 부담이 큰 자체 콘텐츠 개발보다는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 유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 콘텐츠 쪽이나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했다가 그 만약에 실패하면은 피해가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니까. KT 스튜디오지니는 오는 2023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원천 IP 1000여 개 이상, 핵심 드라마 IP 100여 개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당 4억 원 수준인데 킬러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데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테이퍼링 이르면 10월 착수입니다. 미 연준이 조만간 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발언이 연준 안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CNBC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빠르면 10월부터 테이퍼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간밤의 주요 지수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달과 다음 달 고용이 80만 명대로 증가하면 이 테이퍼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9월에는 발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도 아니고 연준 이사가 직접 이런 말을 했다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정말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 조건으로 이달과 다음 달 고용이 80만 명대로 증가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고용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85만 명입니다. 5월에는 58만 3천 개가 늘었으니까 크게
크게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 7월 수치는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데 월가에서는 또다시 84만에서 88만 명 내외의 고용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오고 다음 달 수치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만약 이 월러 이사의 말처럼 10월 테이퍼링이 다가온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일정을 좀 앞당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달러 강세를 촉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우리 시장 역시 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한국은행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아직은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고용 지표에 온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적용입니다. 네. 예,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에 대해 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얼마 전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의결을 한 건데요. 예, 이 사내대출 제도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게 이유 같은데 그간 어땠길래 이런 규제까지 나온 겁니까? 네, 대출액이 너무 많고 심지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이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12억 원에 달했습니다. 3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이 대출은 LTV나 DSR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에 도달을 해도 사내대출을 통해 추가 한도까지 받아온 셈입니다.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억제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대출 특혜까지 받고 있었군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공공기관 사내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합쳐서 이 LTV 한도를 매기게 됩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또 대출 한도는 공무원 연금 대출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 현재 공무원 연금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보통의 국민 이상의 특혜를 누리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믿고 따르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라도 개선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에너지 차관 생기는 산업부입니다. 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조직을 다음 달 9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간 산업부에는 1차관과 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존재했지만 이번 차관 조직 신설로 총 3명의 차관이 운영되는 메모드급 조직이 신설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정부 부처 안에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나갈 전담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꾸렸다는 건 정부가 그만큼 이 분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차관 조직 산하 에너지 산업실에 전력 혁신 정책관과 수소경제 정책관이 신설된다는 겁니다. 이 수소경제 정책관은 수소경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전력 혁신 정책관은 탄소 중립 전력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네, 반면 그간 에너지 사업에서 핵심 조직 중 하나던 원전 분야는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원전 지역 협력과가 신설됐다는 정도인데 이 원전 주변 지역과의 상생 협력 또 안전한 운영 관리 업무 정도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꾸려진 에너지 차관 조직의 실제 차관도 조만간 임명이 될 예정인데 현재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포함해서 산업부 3명의 실장이 차기 차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새 조직이 정비된다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도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은 구글도 반도체 독립 선언입니다. 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가을 출시하는 구글의 신형 스마트폰에 기존 퀄컴 반도체 대신 구글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구글 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10월 출시되는 신형 픽셀 6 스마트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애플도 인텔 반도체 대신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아이폰에 장착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간 이 반도체 생산을 맡아왔던
퀄컴과 인텔은 영향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일 겁니다. 예.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신형 주력 스마트폰 픽셀 6와 이 픽셀 6 프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가를 낮춘 고사양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고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장식하겠다는 게 구글의 계획입니다. 이 구글 텐서 반도체는 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 처리, 또 번역과 문자, 음성 전환과 같은 기능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주권을 가져가려는 미국 기업들의 시도가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경쟁력이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혔을 때 과연 그 분야의 전문 기업들보다 품질도 좋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해야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기다리던 국산 코로나 백신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이 이르면 이달 진행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약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식약처에 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식약처는 40일 이내에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날 경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임상 의료기관 14곳을 포함해 유럽과 동남아에서 건강한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에 돌입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과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은 비교 임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하고 생산하고 있는 만큼 대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상 3상 기간은 3년 정도가 걸리는데 회사 측은 임상 3상 중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안동 공장에서 개발 백신에 대한 생산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또 새로운 변종들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상황들을 좀 보면 백신에 대한 수급 문제에서도 지금 부스터 시합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 그러한 인프라 내지는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 또 다른 변종에 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런 플랫폼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또 기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코로나 백신 1호의 타이틀을 거머쥘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에 알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부업 뛰고 있어요? 최근에 실감기 했습니다. 실감기? 네. 실 1000개 감으면 5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괜찮았는지는 직접 콘텐츠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CJ가 다크호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크호스라는 말은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전에 다크호스는 CJ가 될 것으로 보여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CJ가 뛰어든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전에 카카오가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CJ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미경 CJ 부회장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귀국을 결정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카카오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좀 거론이 되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에 2조 5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경영권 지분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누구와 손을 잡든 지금 심도 있는 상황이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SM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사실상 카카오와 CJ의 2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상 그럴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도 좀 인수전에 가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제안을 거부했다고 취재 결과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수만 총괄이 네. 거부를 했다. 하이브를. 네. 왜 거부했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음악의 결이 안 맞았나 보죠. 네, 서로 그럴 수 스타일이 좀 있겠습니다. 달랐나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수만 씨가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수전은 무엇보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 지분은 5월 기준으로 18.73%인데 이 전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총괄 프로듀서는 보아를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게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까다롭게 인수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수전이 흥행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 이러면 이제 몸값도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적게는 2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4조 원까지 몸값이 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도 앞다퉈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4조 원까지 보고 있다. 네. SM의 가치가 이렇게 높게 점쳐지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되면 K-팝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SM엔터테인먼트의 가수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하면 굉장히 좀 네, 맞죠? 네, 소녀시대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는데요. 엑소나 NCT, 에스파 같은 최신 가수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BTS를 주축으로 한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처럼 SM엔터테인먼트에도 K-팝 플랫폼이 있는데요. 디어유라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지난해 출시된 메시지 서비스인 디어유 버블인데요. 응원하는 아티스트와 사적인 대화를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나눌 수 있는 방식인데요. 2019년까지 디어유가 적자였는데 이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만 8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10배, 1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호탕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가 역시 현재는 좀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은 하이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같은 기간에 그에 반해서 전체 음반 판매량은 SM엔터테인먼트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가도 2만 원대에서 머물다가 이달에 6만 원대로 좀 뛰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SM엔터테인먼트나 SMCNC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2파전 양상이긴 한데 네. 이수만 총괄이 만약에 팔지 않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총괄 프로듀서가 최근까지도 손을 떼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밝힌 만큼 여러 인수자 후보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매각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받고자 하는 밸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비어가는 곡간. 이거 제 통장 잔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네. 소식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젓가락질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 굉장히 정색을 하시네요. 네, 계란이나 양파, 대파 같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비싸진 가격이 바로 쌀 가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쌀 20kg 한 포대 사려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한 6만 원 하는 거 아닌가요? 대본 훔쳐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20%나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죠? 이것도 기상이변 때문인가요? 네, 올해는 아니고 바로 작년의 기상이변 때문인데요. 작년에 기억하시다시피 장마나 태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쌀 생산량이 6%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집밥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더욱더 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흉작이 왔으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부도 대응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비축해 놓은 쌀, 그러니까 비축미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왔는데요. 비축미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공공비축제에서 나온 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쌀이 부족해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자연재해, 전쟁 등의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쌀을 비축해 놓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최근에는 8만 톤을 더 이제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공급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쌀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부가 올해 공급한 비축미의 총량은 37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만 37만 톤의 비축미를 풀었다. 이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곳간에 남아있는 게 1996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정부가 매년 비축하는 물량이 35만 톤인데 이를 넘어선 수준까지 재고량을 풀게 되는 셈인데요. 이 물량까지 계획대로 공급이 끝나면 남겨진 비축미 물량은 14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간이 이제 뭐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축미를 공급했다면 쌀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좀채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쌀값이 지난해 가을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쌀 가공품인 막걸리나 또 떡 같은 가격들이 동방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밥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쌀이 부족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 식량난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뭐 상황은 9월인 추수기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수 시기인 9월부터 공급량이 다시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공급 과잉 탓에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흉작이었는데 올해는 좀 풍작인 모양이죠? 네, 뭐 일단 뭐 쌀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벼농사 수익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너도 벼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쌀 생산량이 더 늘어난 것인데요. 네. 전년 재배 면적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만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20%나 높아진 이 쌀값이 과연 얼마나 더 하락을 하게 될지 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데 네. 그러면 다음 달이면 이제 쌀값 걱정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정부 예상대로 오히려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밥 수요가 감소하면 쌀 소비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농사가 너무 안 돼도 또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9월 수확철이 다가올수록 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후 문제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농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오늘 우리 뉴스 끝나고 이 기자가 등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유튜브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뉴스 플러스 외전이 방송이 되는데요. 네. 한국경제TV 채널이 아니고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뉴스가 끝나자마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면 뉴스 플러스에 이어서 외전까지 보실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가 첫 진행을 맡게 됐는데 매일 맹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짚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크래프톤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던 크래프톤 공모주 일반 청약이 방금 4시에 마쳤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첫날 경쟁률도 좀 저조했는데요. 오늘 최종 경쟁률도 좀 부진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네. 방금 집계된 크래프톤 최종 경쟁률 한번 살펴보면요. 7.79대 1로 최종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별로 보면요. 미래에셋증권이 9.50대 1, NH투자증권이 6.71대 1, 삼성증권이 6.88대 1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청약 증거금으로는요. 총 5조 358억 원이 몰렸네요. 예, 평균 경쟁률이 7.79대 1이라면 이게 사실 대여급 공모주 중에서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마지막 사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거 치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네요. 맞습니다. 이번 크래프톤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 상장한 공모기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 상장한 아모센스가 27대 1 정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낮은 만큼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 물량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249만 원이었나요? 예, 딱 최소 증거금만 넣고 이 균등 배정 결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방금 집계된 자료를 제가 계산기에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모두에서 4주를 확정 배정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확정된 균등 배정 물량이고요. 이 중에서 일부 투자자분들은요. 추첨으로 한 주씩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3개 증권사에 모두 청약한 투자자의 경우는 적어도 12주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상장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은 사실 공모가를 10% 낮추기도 했었잖아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크래프톤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짚어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모가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약한 경쟁률이 보였습니다. 이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요. 상장 이후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크래프톤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에 코스피 상장 앞두고 있고요. 워낙 뜨거웠던 공모주였기 때문에 사실 청약하신 분들도 또 안 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다 관심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상장 이후의 흐름,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를지 또 떨어질지 증권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네. 예측을 좀 담아봤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저조한 일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크래프톤. 금감원의 공모가 수정 요청에 당초 계획보다 공모가 밴드를 낮춰 잡긴 했지만 기관 수요 예측에서 밴드 최상단이 49만 8천 원으로 다소 비싼 가격의 공모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24조 4천억 원으로 NC소프트를 넘어서며 게임 대장주에 오를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래프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며 상장 이후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주가의 향후 불안 요소로는 우선 크래프톤의 가치에 대해 기관들도 고평가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앞선 기관 청약에서 공모가 최하단인 40만 원 이하를 제시한 비중이 20.6%에 달합니다. 지난 대여급 IPO인 SKIET나 카카오뱅크 기관 청약에서는 공모가 하단을 제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 물량 역시 22%대로 앞선 카카오뱅크나 SKIET 대비 저조해 상장 직후 기관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약세가 일단은 예상이 되죠. 대규모 물량을 받아간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고평가 논란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의무보유 확약이 22%밖에 안 되는 점도 분명 좀 부담 요인으로 수급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현재 매출 구조가 하나의 게임에 쏠려 있다는 점도 고평가 논란에 불을 지피는 상황. 실제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의 96.7%가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배틀그라운드의 영업수익이 감소할 경우 사업과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재해 자사 스스로 한 게임 사업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플랫폼과 장르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성장성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크래프톤 측은 공모자금의 70%를 인수합병에 사용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연내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 전망도 밝습니다. 이에 KTB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의 주당 적정 가치를 공모가보다 16% 높은 5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당 적정 가치 산정은 4Q 포워드 지배주주 지분 9,370억 원에 타겟포 30배를 적용한 결과치입니다. 타겟 PR은 동사 신작 성과의 업사이드 리스크, IP 확장성 및 공모자금 기반의 투자 확대 등 우호적 여건을 최대로 반영한 결과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시장을 통해 고평가 논란에 대한 해답을 내놓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오 기자, 정 기자 리포트를 잘 봤는데 증권가는 대체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일 상장 첫날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IPO 슈퍼 위크지 않습니까? 크래프톤에 가렸지만 이 크래프톤과 동시에 공모 청약을 진행한 다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원티드랩이 크래프톤과 동시에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티드랩인데요. 청약이 몰리면서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크래프톤에 묻혀서 이 원티드랩이 조용히 청약이 진행되나 이렇게 시장이 주목했는데요. 오히려 이 고평가 논란에 있는 크래프톤의 대안으로 원티드랩이 주목받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크래프톤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죠. 오늘 결과 나왔습니까? 네, 방금 원티드랩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티드랩은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만 청약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방금 최종 경쟁률이 나온 걸 확인해 보면 1,731.23 대 1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15대 1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둘째 날에 청약을 좀 많이 참여하신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경쟁률이 폭등한 경향을 보인 거죠. 크래프톤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경쟁률이죠. 1,700대 1이 넘었다면 증거금은 또 얼마나 물렸습니까? 증거금 역시도 5조 5천억 원 넘게 몰렸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49만 8천 원, 원티드랩은 3만 5천 원인데요. 이 공모가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원티드랩의 공모가가 더 많은 겁니다. 5천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 증거금이 적게 몰린 게 아니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당초에 이 크래프톤과 좀 일정이 겹치면서 원티드랩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숨은 진주였던 겁니다. 네, 숨은 진주다 이런 재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티드랩이라는 기업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원티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력서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거나 AI로 이 기업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좀 예측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지도를 쌓아오면서 상장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원티드랩이 IPO 대어로 불린 크래프톤을 이긴 셈입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인 그 원티드랩이 또 골리앗이 되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잘 싸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또 그렇지만 청약에서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상장 이후 주가가 또 잘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투자자들도 마냥 불안해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청약이 좀 부진하더라도 청약 경쟁률 이 낮다고 해서 상장 후에 무조건 주가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좀 저조한 성적표를 보였지만 상장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낸 기업도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아모센스가 좀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은 이달 10일, 또 원티드랩의 상장은 11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이 목표치인 70%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7월 4일보다 한 달 늦은 시점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풍족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없이는 집단 면역은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접종 의진에 충만한 데 비해 백신 공급이 느린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백신 수급이 한층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 속에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동시에 백신 주권도 확보해야 하는 두 개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